지구상에서 가장 탈출이 힘든 곳 북한입니다. 탈출에 실패하면 사형당하고 성공해도 남은 가족 3대가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뢰밭을 지나고 사막을 건너고 강을 헤엄쳐 넘으면서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에 도착한 뒤에도 언제든 납치당해 처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모든 걸 걸고 탈출을 선택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탈출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통제 사회입니다. 이곳에서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 요구됩니다.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현하거나 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보이면 즉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굶주림, 강제노동, 고문, 그리고 처형, 그곳에선 이 모든 게 일상입니다. 지금도 약 12만 명의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계급이 정해지고 그 계급에 따라 평생의 삶이 결정됩니다. 잔혹한 신분제 사회, 그게 바로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문제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탈출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점입니다. 우선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 자체가 반역죄에 해당되며 많은 경우 사형을 당합니다. 설령 탈출에 성공해도 북한 당국은 뒤에 남은 가족들을 보복 대상으로 삼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심지어 조부모까지도 수용소로 끌려가 평생 고통받게 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연좌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포기합니다. 자신만의 자유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옥 같은 고통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마음, 그게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는 직접 경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남쪽으로 바로 내려오려면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삼엄하게 경계가 이뤄지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높은 철조망과 전기 울타리, 수백만 개의 지뢰가 깔려 있고 양쪽에서 수만 명의 군인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려는 사람은 누구든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성공 확률은 극히 낮지만 그래도 가끔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7년에 한 북한 군인이 군용차를 몰고 분계선까지 질주한 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으면서도 우리 쪽으로 넘어와 극적으로 구조된 사건이 있었죠. 그는 5발의 총상을 입고 피의 절반을 잃었지만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사례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시도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직접 남하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경로를 택합니다.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 막혀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설령 돈이 있다 해도 배를 합법적으로 구할 방법이 없거든요. 결국 수영으로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익사할 위험과 북한 경비정에 발각될 위험을 동시에 감수해야 합니다. 2016년에 북한 국가보위부 고위 간부였던 한 남성이 친구와 함께 서해를 통해 탈출을 시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토바이 타이어와 공기펌프, 식료품을 준비해서 비무장지대 서쪽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진 후 바다로 뛰어들어 필사적으로 헤엄쳤는데 불행히도 공기펌프가 고장나서 타이어를 포기하고 배낭에만 의지해 떠 있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4시간 넘게 헤엄치던 중 정체불명의 선박이 접근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북한 순찰선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은 근처의 작은 섬으로 헤엄쳐가서 배가 지나갈 때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가 한국의 추운 가을이었는데 그들은 거의 알몸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쓰레기를 주워 몸을 감싸고 체온을 유지하려 애썼고 날이 밝자 나무 팔레트와 스티로폼으로 임시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손을 노삼아 다시 바다로 나아갔고 조류에 몸을 맡긴 채 떠내려갔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이미 우리 해역에 진입한 상태였고 우리 선박들이 신속하게 발견해서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동해를 건너야 하는데 이 해역은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해상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일본으로 직접 탈출에 성공한 사례는 단 3건밖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쪽 국경을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로 향합니다. 러시아와의 국경은
두만강을 따라 17km 정도의 짧은 구간만 맞닿아 있습니다. 양쪽에서 순찰이 이뤄지고 있지만 남쪽 국경보다는 상대적으로 경계가 느슨한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의 공식 정책이 모든 북한 난민을 즉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에서 북한 주민은 외모만으로도 쉽게 구별되기 때문에 당국의 눈에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블라디보스크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까지 가면 안전할 수 있지만 러시아 경찰의 발각을 피해 그곳까지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중국으로 향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중국과의 국경은 1400km가 넘는 긴 구간에 걸쳐 있고 대부분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외딴 산악지대와 험준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순찰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탈출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여름철과 겨울철입니다. 여름에는 강물의 깊이가 가장 얕아지고 겨울에는 강이 얼어서 걸어서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중국 또한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모든 북한 탈북자를 즉시 북한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국경 지역, 특히 연변 지역에는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 국적의 한국계 주민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숨어 지내면서 다음 계획을 세우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만약 자금이 충분하다면 전문 브로커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비용은 최대 2,600만 원에 달하는데 북한 주민의 평균 연소득이 160만 원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5년치 수입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접 선양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까지 가야 합니다. 북한 국경에서 약 210km 떨어진 곳인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2004년에는 44명의 북한 탈북자들이 건설 노동자로 위장한 후 베이징의 캐나다 대사관을 집단으로 습격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담을 넘고 안전하게 대사관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중국은 외국 공관들, 특히 한국 관련 시설 주변의 경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방법을 쓰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중국을 통과해서 더 우호적인 제3국으로 가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중국 주변 국가들 중에서 북한 탈북자들을 도와줄 의향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송환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베트남이나 라오스, 미얀마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목적지는 몽골과 태국 두 곳 정도입니다. 몽골이 더 가까운 선택지이고 몽골 정부는 탈북자들의 처지에 동정적인 편입니다. 몽골에 도착하면 북한이 아닌 한국으로 보내줍니다. 도착하자마자 몽골 경찰에 자수해야 하는데 유일한 문제는 몽골에 가려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중 하나인 고비 사막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험악한 야생동물과 극한의 기온, 생존에 필요한 자원의 부족으로 유명합니다. 사막을 횡단하려면 북한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특별한 생존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물과 식량 배급, 방향 감각 유지, 극한의 온도 변화에 대한 대비, 모래 폭풍으로부터의 보호, 수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연미라는 여성이 어머니와 함께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중국의 송환 정책 때문에 두 사람은 합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몇 달 동안 숨어 지내다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칭다오까지 가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은신처를 찾았습니다. 중국에서 거의 2년간 잠복 생활을 한 후 선교사들과 인권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몽골로 향하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 놀라운 모녀는 고비 사막을 성공적으로 횡단해서 몽골 국경에 도달했지만 도착하자마자 몽골 국경 수비대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중국 국경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다시 북한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뜻이었죠. 절망한 두 사람은 칼을 꺼내들고 자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국경 수비대가 강제 송환을 시도한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말이죠. 슬프게도 북한 탈북자들에게는 본국과 수용소로 돌아가는 것보다 죽음이 더 나은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수비대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수도 울란바타르로 데려간 후 최종적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태워보냈습니다. 현재 박연미는 뉴욕에 거주하면서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비 사막을 횡단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선택되는 경로는 중국을 가로질러 기차나 버스를 타고 비밀리에 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중국 내 북한 국경 근처에는 중국의 광대한 고속철도망과 연결되는 여러 기차역들이 있습니다. 만약 자금과 기술이 있어서 조용히 행동하거나 신분을 숨길 수 있다면 이런 역에서 기차에 탑승해서 몽골 근처나 중국 윈난성의 쿤밍까지 갈 수 있습니다. 쿤밍에서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로 향하는 버스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차나 버스에서 당국에 발각되지 않는다 해도 중국과 태국은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중국 윈난성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넘어서 라오스나 미얀마의 위험한 정글을 지나야 하고 마지막에는 위험한 메콩강까지 건너야만 안전한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박현우라는 남성이 아버지와 함께 바로 이런 경로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박현우의 두 누나는 이미 한국에서 자유를 얻은 상태였고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 몰래 북한으로 자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17년 2월의 한겨울밤 그들도 떠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두 남자는 쥐약이 가득 든 알약을 가지고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잡히는 순간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알약이었습니다. 누나 중 한 명과 그들의 안내자가 반대편에서 밴을 타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을 연길 근처의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선양으로 가는 기차를 탔고 이어서 진저우, 베이징을 거쳐 쿤밍으로 향하는 여러 대의 버스를 갈아탔습니다. 하지만 쿤밍에 도착하자마자 중국 당국에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박현우와 아버지는 버스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서로 흩어지게 되었고 박현우는 혼자서 라오스의 울창한 정글을 걸어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메콩강에 도달한 박현우는 이 마지막 장애물을 넘고 태국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그를 구금한 후 한국 관리들에게 인계했고 그는 서울과 안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중국 경찰에 체포되어 북한 국경 근처의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감옥에서 석방된 후 브로커와 다시 연락해서 이번에는 베트남을 거쳐 다시 남하를 시도했습니다. 모든 감시를 피하고 마침내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불과 650km 떨어진 곳에 도달하기 위해 8,000km가 넘는 여행을 1년 반에 걸쳐 완주한 셈입니다. 이것들이 북한에 갇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 방법들입니다. 모두 어렵고 절망적이지만 때로는 한국에 도착한다 해도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2002년에 진경숙이라는 여성이 성공적으로 한국으로 탈북해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2004년에 한국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2년 후 그들은 북한 정권의 공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 중국한 국경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뒤쫓아와 그녀를 납치해서 북한으로 다시 끌고 갔습니다. 그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고문을 당하다 결국 처형되었습니다. 합법적인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북한에서 탈출하는 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선택지들이 어렵고 위험하며 탈출에 성공한다 해도 여전히 쉽게 의지에 반해 끌려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웅적인 사람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탈출에 성공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심리적 트라우마입니다. 수십 년간 철저히 통제된 사회에서 살다가 갑자기 자유로운 사회로 나온 그들에게는 적응 과정이 매우 힘듭니다. 한국에서조차 때로는 차별과 편견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말투나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죠. 북한 정권은 이런 탈출 시도를 막기 위해 국경 지역의 경비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기 철조망을 늘리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며 순찰 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북한이 외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게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존자들의 끔찍한 증언을 읽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1940년대의 일이 아니라
바로 어제 일어났을 수도 있는 일들을 듣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냉전은 1991년에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끝났을지 모르지만 한반도에서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핵무기 개발로 인해 그 때문에 전 세계의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 탈출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개인의 모험담을 넘어서 현대 사회의 인권 문제와 국제 정치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자유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